수연이의 일기를 읽어보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자주 연구실로 부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기요? 김나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뭔가 놀란 듯한, 당황하는 듯한 톤입니다. 그 일기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이상합니다. 왜 김나영이 일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정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가을볕이 스며드는 오래된 단독주택, 서울 외곽 변두리 골목 안쪽에 자리한 정영수의 집입니다. 마당 한켠에는 시든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대문 옆 우편함에는 며칠 된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정영수가 30년 전 교사 월급을 모아 장만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딸과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거실 한쪽 구석, 오래된 원목 책상 앞에 정영수가 앉아 있습니다. 올해 79살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에서 40년 교직 생활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내려다보는 시선은 여전히 예리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기색이 스며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분홍색 표지의 낡은 일기장 한 권이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새 공책들이 수십 권 높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크기, 똑같은 줄 간격의 대학 노트들입니다. 정영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일기장의 글자들을 베껴 쓰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서예를 쓰듯 정성을 들여서 말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오늘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너무 복잡하다. 교감 선생님이 또 연구실로 불렀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정영수는 딸 수연의 글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수연이가 쓴 둥글둥글한 글씨체, 조금 삐뚤어진 아와 점을 찍을 때 살짝 힘이 들어가는 습관까지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지만 글씨는 여전히 단정합니다. 40년 동안 칠판에 글씨를 써온 국어교사의 습관이죠.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정영수가 일기를 베껴 쓰기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이 뻐근해서 고개를 돌리는데 창문 너머로 이웃집 김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수 아저씨, 또 같은 글 쓰고 계세요? 김할머니가 대문 너머로 말을 겁니다. 올해 75인 김할머니는 정영수보다 4살 어리지만 혼자 사는 정영수를 늘 걱정해주는 고마운 이웃입니다. 정영수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열고 대답합니다. 수연이 일기를 읽고 있어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말입니다. 아저씨, 벌써 몇 년째 같은 일기만 보시잖아요. 이제 좀 그만 보시고 바깥 나들이라도 하세요. 동네 경로당에 가시면 함께 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수연이가 남긴 말들을 다 이해하기 전까진요. 김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정영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영수는 창문을 닫고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일기장만이 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니까요. 3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3월 22일 저녁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혹시 정수연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영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2살의 수연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화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딸,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던 딸이 말입니다. 아빠, 저도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빠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 했던 수연이의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그때 정영수는 얼마나 뿌듯했던지요. 하나뿐인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주겠다고 했을 때의 그 기쁨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정영수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전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6시 정영수는 병원에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진 날입니다.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 선생님, MRI 결과를 보니 진행 속도는 늦은 편이지만 인지 저하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도 지난번보다 점수가 조금 떨어졌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사회적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 저 혼자뿐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정영수의 상황을 차트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계시면 증상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정영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섭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잊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잊으려고 하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수연이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고였다. 안타까운 일이었다고만 말할 뿐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간단히 먹고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딸의 일기장을 펼치고 새로운 공책을 꺼냅니다. 오늘도 딸의 글을 베껴 쓸 시간입니다. 이것만이 정영수에게 남은 유일한 일상이고 딸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영수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딸의 일기를 베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아침 9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일기장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2022년 3월 18일, 교감이 다시 연구실로 불렀다. 그날도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왜 자꾸 나만 부르는 걸까?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정영수의 손이 멈춥니다. 펜을 든 손목이 공중에서 굳어집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에 띄는 걸까요? 정영수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일기장을 들여다봅니다. 교감이 다시 연구실로 불렀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라는 말이 신경 쓰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불렀다는 뜻인데 왜 수연이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안 좋은 느낌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영수는 새 공책에 이 문장을 베껴 쓴 다음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둡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가며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3월 20일. 오늘도 연구실 호출이 있었다. 이번엔 학부모 상담이라고 했지만 정작 학부모는 오지 않았다. 교감은 나에게 차를 권했다.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
또 있습니다. 정영수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40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했던 정영수에게는 이상한 일입니다. 교감이 일반 교사를 개인적으로 자주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수연이는 신규 교사였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영수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벌써 3시간 동안 일기장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베껴 쓰기보다는 읽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단히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의 휴대폰 주소록을 꺼냅니다. 사고 이후 정영수가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수연이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 혹시 이 이상한 일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소록을 넘기다가 김나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수연이가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후배입니다. 수연이보다 3살 어렸지만 같은 교육대학을 나와서 지금도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영수는 몇 번 망설이다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정영수는 목을 가다듬고 말합니다. 나영 씨인가요? 저는 정수연의 아버지 정영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시라도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수연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연 언니요? 김나영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합니다. 정영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수연이의 일기를 읽어보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자주 연구실로 부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기요? 김나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뭔가 놀란 듯한, 당황하는 듯한 톤입니다. 그 일기,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이상합니다. 왜 김나영이 일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정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수연이가 남긴 유일한 기록이라서요. 혹시 나영 씨가 아는 게 있나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김나영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하기는 좀.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면 될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정영수는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도착합니다. 김나영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입니다. 수연이 생전에 몇 번 소개해 준 적이 있어서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나영이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둘은 마주 앉습니다. 정영수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게 수연이가 남긴 일기인데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나영이 일기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수연 언니가 정말 이런 걸 남겨놨구나. 김나영은 중얼거리듯 말하더니 정영수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선생님, 수연 언니는 혼자서 너무 많은 걸 떠안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학교에서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수연 언니가 혼자 견디려고 했던 일들이요. 김나영의 말에 정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겁니다. 수연이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나영 씨,
제발 자세히 말해주세요. 우리 수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나영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선생님, 이 얘기를 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연 언니를 위해서라면. 정영수는 김나영의 손을 잡습니다. 나영 씨, 수연이가 정말로 교통사고로 죽은 게 맞나요? 김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그런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나영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커피숍의 소음 속에서도 둘의 대화는 조용하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수연 언니는 학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교감 최윤태가 그 사람이 수연 언니를 계속 괴롭혔어요. 괴롭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나영이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합니다. 정영수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익힌 인내심입니다. 성희롱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차나 커피를 대접하라고 연구실로 불렀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깨를 만진다거나 불필요하게 몸을 접촉한다거나 정영수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집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합니다. 수연이가 직접 나영 씨에게 말한 건가요? 네,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한테 털어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신고하자니 증거도 없고 그냥 참자니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일기에 그런 내용들을 썼구나. 정영수는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제 수연이의 말들이 다르게 읽힙니다. 김나영과 헤어진 후 정영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텍스트를 분석해온 경험을 살려 딸의 일기를 제대로 파헤쳐보는 것입니다. 거실 책상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책과 색깔 펜들을 준비합니다. 마치 중요한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처럼 말입니다. 정영수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새 학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귀엽고 선배 선생님들도 친절하다. 하지만 창문 밖에선 늘 회색 비닐이 날린다. 정영수는 마지막 문장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창문 밖에 회색 비닐이 날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실제 상황을 묘사한 것 치고는 너무 구체적이고 문맥상함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비슷한 표현들을 찾아봅니다. 3월 15일. 회색 비닐이 또 날린다. 3월 18일. 오늘도 회색 비닐. 3월 22일. 회색 비닐이 창문에 달라붙었다. 정영수는 달력을 꺼내서 이 날짜들을 표시해 봅니다. 3월 10일, 15일, 18일, 22일.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나영의 말을 떠올려 보니 이 날짜들이 교감이 수연이를 부른 날들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회색 비닐은 교감을 의미하는 암호구나. 정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딸이 일기에 직접적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른 표현들도 찾아봅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 마이너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람이 너무 차갑다,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올 것 같다, 마이너스 이런 날씨 표현들이 유독 많습니다. 정영수는 새 공책에 이런 표현들과 날짜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져서야 정영수는 일기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수연이가 근무했던 명화여고와
그 교감 최윤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영수는 컴퓨터를 켭니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검색은 할 줄 압니다. 명화여고 최윤태를 검색해 봅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오지만 대부분 학교 행사나 교육 관련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2022년, 즉 수연이가 근무했던 해에는 명화여고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들은 입학식, 졸업식, 각종 행사들로 지역 신문에라도 자주 나오는데 말입니다. 정영수는 수첩을 꺼내서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교사 시절 항상 해오던 방식입니다. 인물관계도 정수연 명화여고 신규 국어교사, 최윤태 명화여고 교감, 수연이를 자주 연구실로 부름, 김나영 수연이의 친구,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명화여고 교장 이름 미상, 역할 미상, 그리고 아래에 추가로 적습니다. 의문점. 왜 2022년 명화여고 관련 기사가 없는가? 최윤태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수연이의 죽음과 학교 일이 정말 관련이 있는가? 정영수는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최윤태 교감 퇴직을 검색합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명화여고 최윤태 교감, 개인 사정으로 명예퇴직. 2022년 8월. 2022년 8월이면 수연이가 죽은 지 5개월 후입니다. 왜 갑자기 명예퇴직을 했을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개인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영수는 더 검색해 봅니다. 최윤태 현재 거주지를 찾아보니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가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망간 것 같은데? 정영수는 중얼거립니다. 만약 수연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후유증으로 퇴직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나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영 씨, 혹시 최윤태 교감이 언제 학교를 그만뒀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요? 수연 언니 사고 나고 몇 달 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도 모르게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조용히 하더라고요. 뭔가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정영수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제 확신이 섭니다. 수연이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영수는 수첩에 마지막 줄을 적습니다. 결론 수연이의 죽음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한다. 며칠 후 정영수는 수연이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딸의 방이지만 이제는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책상 서랍과 옷장, 책꽂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바닥에 작은 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영수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보니 얇은 나무판이 들떠 올라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영수는 USB를 들고 거실로 나와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납니다. 녹음일, 녹음이, 메모, 증거사진 등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모 파일을 열어봅니다. 2022년 3월 20일 최교감이 또 연구실로 불렀다. 이번엔 학부모 상담이라고 했지만 학부모는 오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 어깨에 손을 올렸다. 거부하니 신규 교사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3월 22일 오늘은 더 심했다. 허리를 만지려고 했다.
뿌리쳤더니 승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교장은 최 교감과 친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모른 척한다. 정영수의 손이 떨립니다. 글로만 읽어도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다음으로 녹음일 파일을 재생합니다. 수연아, 차 한 잔 해줄 수 있겠니? 교감 선생님, 저는 수업 준비가 있어서 잠깐만 시간 내줘.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조언이신가요? 요즘 신규 교사들은 너무 딱딱해. 좀 더 유연해져야 학교 생활이 편하지. 특히 상급자와의 관계는 중요하거든. 녹음이 계속됩니다.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는 최윤태의 말들, 그리고 수연이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영수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녹음이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과의 상담을 빙자해서 수연이를 부른 최윤태가 술 냄새를 풍기며 추궁거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정영수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습니다. 이제 증거사진 폴더를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교감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최윤태가 다른 여교사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려고 하는 순간 컴퓨터 화면에 경고창이 뜹니다. 바이러스가 감지되었습니다. 파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영수가 당황하는 사이에 일부 파일들이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해 보이던 녹음 파일 몇 개가 사라집니다. 안 돼. 정영수는 급하게 남은 파일들을 다른 곳에 복사하려고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정영수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수연이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남겨놨는데 정영수는 자책합니다. 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을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김나영입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요. 나영 씨, 큰일 났습니다. 수연이가 USB에 증거를 모아놨는데 제가 실수로. 정영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나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 USB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수연이 방 책상 서랍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김나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저도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수연 언니가 그 일로. 나영 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수연 언니가 그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는 걸 최 교감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언니를 협박했어요. 만약 이 일을 외부에 알리면 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정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언니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일주일 후에 김나영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영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수연이가 죽었군요. 네. 저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사고 현장이 이상했어요. 현장이 어떻게 이상했나요? 수연 언니가 죽은 곳이 언니가 절대 혼자 갈 리 없는 곳이었어요. 새벽 2시에 강변도로 근처인데 언니는 밤늦게 혼자 나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영수는 이제 확신합니다. 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최윤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영 씨, 혹시 당시 다른 증거나 목격자는 없었나요?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사고 난 다음 날 최 교감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태국에 다녀왔다고. 도피한 거군요. 그리고 선생님, 사실 더 무서운 건 최교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최교감이 누군가의 사위라고 들었어요. 명화여고 재단 이사장의 사위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정영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교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권력 구조가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영 씨,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수연 언니를 위해서라면. 정영수는 결심을 굳힙니다. 비록 일부 증거를 잃었지만 아직 남은 파일들과 김나영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나영 씨,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김나영과의 통화를 마친 정영수는 며칠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노인으로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간다는 핑계로 명화여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우연히 명화여고 교무부장을 만났습니다. 정영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정수연의 아버지입니다. 교무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 정수연 선생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수연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나요?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교무부장의 대답은 너무 성의 없었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영수는 수첩에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윤태의 현재 주소, 명화여고, 재단 이사장의 이름, 그리고 사고 당시의 의문점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아침,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영수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책상 위의 수첩과 메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에 분명히 정리해놓고 잤는데. 정영수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때문에 자신이 잊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건들이 흩어진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첩의 몇 페이지가 찢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윤태의 개인정보와 재단 이사장 관련 메모가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USB에서 복사해둔 파일들이 저장된 노트에는 담배로 지진 듯한 검은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정영수는 확신했습니다. 현관문을 확인해 보니 자물쇠에 이상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도구로 딴 것 같았습니다. 정영수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물건을 뒤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도난당한 물건이 있나요? 도난은 아니고 제 메모와 자료들이 훼손되었습니다. 메모요? 돈이나 귀중품은 없어진 게 없다고요? 네, 하지만 이건 중요한. 할아버지,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가족들이 정리하러 온 건 아닌가요? 정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관이 이미 치매 노인의 착각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관이 집으로 왔지만 대충 현장만 보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래도 착각이신 것 같아요. 침입 흔적은 뚜렷하지 않고 도난당한 것도 없고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치매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착각을 하세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영수는 분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영수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영수 선생님 댁 맞나요? 명화여고에서 근무했던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정영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성훈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영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수연 선생님 일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알아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일 더 이상 파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권리요? 선생님,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으셨잖아요. 집에 누군가 다녀간 것도 모르셨나요? 정영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그 침입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연 선생님 일은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더 이상 들쑤시지 마세요. 만약 거부한다면? 이성훈이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치매 환자시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집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길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정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선생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성훈이 나간 후 정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협박을 받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순간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정영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수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정영수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웃 김할머니가 걱정되어 찾아왔다가 쓰러진 정영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셨어요. 의사가 설명했지만 정영수의 머릿속은 온통 수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정영수는 손에 뭔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작은 봉투 하나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지면서 무의식 중에 집어든 모양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연이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아빠가 꼭 봐줘요. 학교에는 정말 무서운 괴물이 있어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 괴물을 없애야 해요. 아빠만이 할 수 있어요. 정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영수는 다음 날 아침 퇴원했습니다. 수연이의 편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가, 절망 대신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영수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공책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수업을 준비하던 옛날처럼 말입니다. 늙은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아니다. 내 글로, 내 지식으로 싸울 수 있어. 정영수는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일기를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딸이 세상에 말하고 싶었던 진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연이의 일기, 손상된 녹음 파일들, 김나영의 증언, 그리고 최윤태의 행적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정수연 사건 종합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문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국어 교사답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 가해자 최윤태의 행적과 배경. 3. 피해자 정수연의 고통과 대응. 4. 학교 조직의 은폐 시도. 5. 의문스러운 사망 정황. 6. 결론 및 요구사항.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비록 일부 파일이 손상되었지만 남은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영수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교사 시절 부당한 일을 당한 제자들을 위해 교장실에 찾아가 따지던 일들, 학교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교육청에 진정서를 낸 일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내가 지금도 여기 있어. 정영수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에 걸렸지만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정영수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시민단체들의 연락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여성인권단체, 교육개혁단체, 부패 척결단체까지 관련 있을 만한 모든 곳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를 공개하면 어떨까요? 정영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은폐된 학교 비리를 고발합니다. 제목을 정하고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영수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3년 전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첫 영상 촬영은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정영수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설득력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정영수 선생님 맞나요? 저는 조민호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15년 전에 가르치셨던 학생이에요. 정영수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조민호. 반에서 글을 제일 잘 쓰던 아이였습니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지금 뭘 하고 있니? 지금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다니요. 민호야, 사실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이야. 내가 도와준다면 정말 고맙겠다. 조민호는 다음 날 바로 정영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정영수 앞에서는 여전히 학생 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혼자 시작하시다니. 별일 아니야. 그냥 아버지로서,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조민호는 정영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봐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들로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래,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선 온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공개하고 추가 제보를 받는 방식은 어떨까요? 아마 수연 선생님 말고도 피해를 당한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정영수는 조민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동료가 생겼고 싸울 준비도 끝났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선생님이 너를 가르치길 정말 잘했구나. 선생님, 제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께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그날 밤 정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수연이의 꿈을 꿨는데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정영수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연아. 이제 아빠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조민호와의 협력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영수와 조민호가 함께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은폐된 진실 마이너스 명화여고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전말. 제목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영상에서 정영수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일기 내용, 녹음 파일의 일부, 그리고 최윤태의 행적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 충격적입니다. 명화여고 졸업생인데 그때 소문은 있었어요. 선생님, 끝까지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악성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 아닌가요? 증거도 불분명한데 사람을 매도하면 안 되죠. 이미 죽은 사람 가지고 이상한 음모론 만들지 마세요. 정영수는 악성 댓글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영상 공개 사흘 후 조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대박 났어요. 지금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고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정말인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명화여고 관련해서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수연 선생님 말고도 피해를 당한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정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여성인권단체인 정의로운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영수 선생님, 저희가 이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모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조민호가 속한 신문사에서도 이 사건을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명화여고 교감의 성희롱 의혹, 피해 교사 의문사. 기사가 나간 후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에 나섰고 교육청에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윤태는 모든 언론의 연락을 차단하고 춘천의 자택에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화여고 교장은 더 대담했습니다.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해외 요양을 떠난다고 발표하고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도망가는 거군요. 정영수는 뉴스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에서 최윤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성희롱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 및 협박 혐의까지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최윤태가 구속되었어요. 조민호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인가? 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춘천에서 체포되었다고 해요. 정영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최윤태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민호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얻은 정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어요. 뭔데? 수연 선생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최윤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정영수는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어떻게? 수연 선생님이 성희롱 증거를 외부에 공개하려고 한다는 걸 최윤태가 알고 그날 밤 수연 선생님을 불러내서 협박했대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조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 선생님이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어요. 최윤태는 사고사로 꾸미기 위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교통사고인 것처럼 만들었고요. 정영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지? 최윤태가 술에 취해서 자백했어요. 그리고 당시 CCTV 영상도 일부 복구되었다고 해요. 며칠 후 검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최윤태는 피해자 정수연을 성희롱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검사의 발표를 듣는 정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드디어 해결된 것입니다. 수연아, 이제 알겠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일기에 그런 말들을 남겼는지. 그날 밤 정영수는 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늦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냈어.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사건이 해결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과 은폐의 악순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정영수는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습니다. 수연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정영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베껴 쓰던 딸의 일기를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완성할 시간이 왔습니다. 분홍색 표지의 낡은 일기장을 펼칩니다. 이제 모든 암호와 숨겨진 메시지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딸의 글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동안 단순히 글자만 따라 썼다면 이번에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2022년 3월 25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무서워도 해야 한다. 정영수의 손이 떨립니다. 이 일기를 쓸 때 수연이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이들을 생각했던 딸의 마음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수연이의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아빠가 날 믿어주길. 정영수는 이 문장을 새 공책에 정성스럽게 베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립니다.
수연아, 아빠가 널 믿었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어 정령수의 마당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으로 김나영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나영의 얼굴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영 씨, 오랜만이네요. 많이 밝아 보여요. 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김나영은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교육 전담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연 언니가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가려고 해요.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수연이가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두 사람은 수연이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해 가을, 정령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령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간의 작업 끝에 딸의 일기 치매 노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정령수가 겪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일기를 베껴 쓰면서 발견한 단서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기까지의 여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들이 쏟아졌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령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 연락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에 대해 강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령수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래의 교사가 될 젊은이들입니다. 정령수는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령수입니다. 정령수는 차분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딸의 일기를 베껴 쓰는 것이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었나요? 정령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의 목소리를 베껴 쓴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딸의 외침을 다시 세상에 쓴 겁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교사가 되면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령수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오늘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어. 모두들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을 거야. 저녁 무렵 조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더 고마워.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선생님이 참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정영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딸 수연이 같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돼. 아빠가 내 목까지 살아갈게. 정영수는 더 이상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어간다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들은 이미 세상의 기록으로 남겨놨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정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의 일기를 베껴 쓰는 대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 정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